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판터 전차 좋아하죠? 그럼요. 네. 그 2차 대전 최고의 전차. 저는 타이거가 더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성능적으로 보면 공수주 3박자가 가장 잘 갖춰진 그런 전차라고 하는데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예. 이게 21세기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럴 리가? 그 2022년 6월 13일 유로사토리 전시회에서 갑자기 공개가 됐습니다. KF-51 판터. KF-51? 예. 난 또 우리나라가 새로운 차 세대 전투기를 만든. 이게 이제 21세기의 판터 전차인데, 네. 이게 이 바닥에서 아주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요 그 관련 영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 실제 차량도 전시가 됐어요. 야. 근데 요 유로사토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2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짝수해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굴지의 병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유로사토리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그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그 러시아 전차들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형편없이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러시아 전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뭐 전술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뭐 대전차 미사일 등등에 의해서 많이 파괴된 게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전체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차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던 중에 갑자기 이게 등장하면서 전차는 죽지 않았다. 눈물 나는 주제입니다. 예. 근데 일단 뭐 독일군 전차니까 일단 현재 독일군 전차 상황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재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 이거 뭐 아직도 뭐 세계 1위라 그래요, 성능이. 아무래도 예. 전차 군단하면 독일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 유명세를 등에 업고 예. 현재 그런 위상을 떨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뭐 현용 전차 탑 10 그럼 무조건 1위입니다 이게. 근데 요 레오파드 2가 그 1979년도에 제3세대 전차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네. 배치가 되었고, 그 1992년 3월까지 독일군용으로 2129대가 생산됐어요.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레오파드 1이나 다른 것까지 해서 거의 뭐 4,800대 정도의 전차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레오파드 1이나 뭐 M48 이런 그 옛날 전차들, 네. 이걸 제일 먼저 퇴역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앞으로 대규모 전쟁은 뭐 일어날 일이 없다 해가지고 이 전차 전력을 줄여나갔어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나토나 유럽과 구소련, 신생 러시아가 전쟁을 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냉전이 종식되니까 무기를 가장 먼저 줄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92년까지는 레오파드 2 A4까지 생산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뭐 A5, A6, A6M, A7, A7 플러스, A7V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게 뭐 신규 생산이 아니고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개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독일군도 뭐 전차를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4,800대나 있던 전차들이 이제 225대까지 줄이겠다. 단순히 네. 숫자만 준 것이 아니라 네. 질적으로도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빗자루를 끼워놓고 훈련을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걸 봐서 숫자 외적에도 실질적인 전력이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사태 있잖아요. 러시아가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행정 편의상 우크라이나에게 니네가 관리를 해라 라고 했던 땅, 영토의 일부를 야 너네 이제 독립을 했으니 그거는 돌려주고 가라 이러면서 전쟁을 했다나 봐요. 저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뺏었습니다, 러시아가. 네, 확실히 뺏어서 점령을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 유럽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차를 막 사정없이 줄인 거를 후회를 하고, 네. 독일군도 그래서 328대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미군 M1 전차도 서유럽에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225대면은 4개 전차대 되고, 328대면은 6개 대대가 되는데, 근데 이것도 뭐 운용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또 250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 중에서 제일 그 발달된 A7V 형식은 104대, 나머지는 A6, A5도 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규 생산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300여 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제 전차가 이제 뭐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난데없이 네. 나온 거죠. 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을 리는 없고 뭔가 이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더더욱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독일군의 레오파드 2 전차는 200대 내지 300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들을 다 창고에 처박아 놓고 네. 그 다음에 저 네덜란드가 또 저기 445대를 갖고 있었는데 요걸 전차를 빵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체로 보면은 그러면 한 2200대 정도가 네. 이제 처음에 창고에 박혔다가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또 꺼내다가 뭐 개수해서 팔고 해가지고 지금은 무려 19개국에서 레오파드 2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유럽과 나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레오파드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르고 뭐 저 레볼루션이라는 또 그 개수형도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채용을 했고 등등해서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19개국에서 완전 5.15 판적 네. 유럽 공통의 주력 전차 네.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KF-51이 만약에 뭐 물론 한참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발전을 하면은 유럽 각국에서 또 사정없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 성능을 좀 살펴보면 사실 뭐 발표된 게 뭐 제대로 없어가지고 뭐 자료는 없지만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30mm 포를 장비합니다. 주포로. 네. 그래서 요 주포 130mm 포라는 게 어떤 포냐? 뭐 그동안 사실 120mm 포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막 50년 동안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뭐 포신 강화나 뭐 탄약 발달 이런 건 있었지만 거의 뭐 그대로 사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차세대 포가 나온 겁니다. 네. 어떤 점이 차세대스러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네. 2016년도에 이게 한번 전시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디펜스 타임즈에서 직접 가서 취재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서 라인메탈사의 개발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130mm 활강포의 개발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구경이 증대되고 여기서 발사되는 포탄의 전체적인 성능이 무려 50%가 향상된다. 자 그러면 예전에 아변 강판 기준으로 뭐 70cm를 뚫는다 예. 이러면은 지금은 110cm 이상을 뚫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130mm 활강포의 성능을 실제 전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험 인증한 후 양산하여 실제 전차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개발 목적의 일부가 또 현재 우리의 당면한 그 위협에 대한 그 대응 때문이냐? 물어봤더니 아르마타 전차.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담당자가 뭐 아르마타에 대해서 물어보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거 묻지 마라. 어리석은 생각이다. 서방 측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 그 무렵에 러시아에서 만든 무언가를 끼워 넣어서 서방 대 러시아의 구도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그 구태 작태이다. 네. 전혀 상대도 안 된다.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할 수도 있지만 요건 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건 뭐 무기 개발은 이종 격투기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현재 2030년대를 염두에 두고 프랑스와 그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인데 이런 개발 와중에 지금 현재 상존하는 위협이라고 해서 그걸 안중에 둘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은 현 시점에 가시화된 어떠한 위협도 레오파드 2나 120mm 활강포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사실이죠 뭐. 네, 그래서 이번에 선보인 130mm 활강포는 현존하는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 현재 아르마트 같은 거를 그 상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네. 네. 그다음에 독일 국방부가 요 포 개발을 의뢰한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메탈에서 자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저 국방 당국에서 그 아르마트 같은 걸 위협으로 인지하고 대응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부의 주도하에 130mm 포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세대 전차에 단다고 하는 것은 현재 3세대 전차와 분명히 구분되는 트렌드를 갖는 무기체계다. 그래서 새 시대의 그 트렌드를 위해 130mm 포를 만드는 것이다. 이 질문이 그다음에 130mm 포에 대한 독일군의 그 태도는 뭐냐? 그랬더니 현재 그냥 관심만 갖는 정도이다. 그러나 라인메탈은 그 예전에도 120mm 포를 개발을 해서 이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었으며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 120mm 포 쓰고 있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130mm 포를 개발하면 그것이 또 장래의 트렌드가 돼서 우리가 그걸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 배연기가 안 달려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배연기가 안 달려 있는데 새로운 메커니즘이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메커니즘? 그런 거 없다. 이런 거 자꾸 묻지 마라. 이거 그냥 우리 무인 포탑에 다는 거고, 무인 포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연이 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다. 네. 그 다음에 그 130mm 포가 120mm 포나 그 크기나 무게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기존의 120mm 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 그랬더니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그 130mm 활강포가 현존하는 3세대 전체에 120mm 활강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로 개발되는 130mm 포는 무인 포탑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선 장전, 탄피 배출이 모두 자동화, 그리고 말씀했던 매연 이런 것도 사람이 운용하는 구획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비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디까지나 짐작이지만 이런 발사 같은 것도요, 사람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자적으로 우리가 키보드 누르고 오락 버튼 누르듯이 그런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차장이 위험 순위를 A, B, C 이렇게 터치 스크롤로 찍으면 포가 알아서 퐁퐁퐁 쏴나가는,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건너가 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형4는 예전 포와 전혀 다르다, 대체할 수 있는 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4세대용이지 3세대의 업그레이드용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 질문이 140mm 포 개발 경험이 여기 적용이 된 것이냐. 말해줄 수 없다. 기밀이다. 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라인메탈 130mm 활강포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라도 러시아 아르마타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 현실과 괴리된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그냥 말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가 뭐 2016년이니까 한 5년 됐잖아요. 근데 5년 전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병기 시장에서 5년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50분 정도 채 안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작전을 미리 짜고 그런 작전에 맞춰서 미래 전장 환경을 미리 연구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 포가 뭐 프랑스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2014년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뭐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아마 개발 비용 이런 거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근데 뭐 과거에 보면 영국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왕년에 보면 비커스 마크 7-2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1985년도에 레오파드 2의 차체에다가 비커스사에서 개발한 포탑. 이거 오소리오 전차 알아요? 그 포탑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만들어서 중동에 팔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호평으로 거의 채용이 될 뻔했었나 봐요. 근데 서독에서 그때 냉전 시기라서 그 레오파드 2 차체 수출을 뭐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도 보면 뭐 화면으로 우리 챌린저 2의 차체에다가 그 130mm 포를 달아서 테스트하는 그 화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 엔진, 트랜스미션, 그리고 궤도 이런 것들의 내구성이나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은 영국제 전차와는 또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장점을 합쳐서 수출 시장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챌린저 3가 뭐 나중에 활강포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뭐 요거하고 혹시 관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추측도 좀 해봅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앞으로 챌린저 3라고 하는 전차에 녹아들어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또 KF-51 판터 뭐 알려진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이제까지의 전차와는 완전히 획을 그는 획기적인 성능이다. 어떻게 다른가? 기본적인 형태는 그 차체는 그 레오파드 2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거기다 이제 포탑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이 포탑이 이제 뭐 거의 뭐 무인 포탑은 아니지만 포와 완전히 승무원이 따로 있는 뭐 그런 포탑인 것 같아요. 구획이 완전히 나뉘어 있어서 포 자체는 완전히 전자제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승무원 구성도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요 3인 일단 뭐 조종수, 차장, 포수, 장전수가 빠지고 장전은 자동 장전,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타는데 드론 운영자, 무인기 운영자가 옵션으로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130mm 포하고 그 다음에는 통합된 방어 시스템, 능동 수동.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은 없지만 아무튼 그 TAPS, 탑 어택 프로텍션 시스템. 상면 공격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현존하는 트로피 같은 능동방어 시스템들이 상단 60도 정도 일정한 각도까지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성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탑 어택이라고 하면 직각인 것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그렇다는 얘기 같네요. 네. 뭐 연기 차단 시스템 그래가지고 뭐 대구경 운동 에너지 탄이나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 또 외관도 아주 스텔스 설계예요. 네. 아주 저 각이 지면서 매끈하잖아요. 도장도 디지털 위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 눈에는 네모내서 이게 무슨 위장이냐 싶지만서도 디지털 센서는 어차피 픽셀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위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완전 디지털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왜 우리 F-35나 이런 차세대 전투기들 보면은 외부의 모든 전장 상황 정보라든가 레이더 전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자기를 노리는 전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제밍을 하고 뭐 이런 아니면 제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그 퓨전 센서 이런 것들이 통합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 같은 그런 차세대 전투기 같은 전자 시스템을 갖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 운용. 무인기 운용.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한번 날아다니고 이제 쓰고 버리는 뭐 자폭을 하든가 뭐 하는 그런 이 개념들을 보니까 포탑 상면에 히어로 120이라고 하는 무인기 한 발을 싣고 다니면서 전장에서 여러 정찰 시스템을 많이 운용을 할 거잖아요. 외부에서 관측한 여러 전술 정보를 KF-51 판터에다가 이제 실시간 디지털 암호화 송신을 하면은 그 정보를 토대로 무인기를 날려서 이게 스펙상 1시간 정도 활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채공을 하면서 게다가 또 스스로 또 목표를 찾을 수 있고 또 정찰하는 센서도 있는 것처럼 목표를 스스로 추적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자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돌입하여서 파괴한다. 그리고 이 히어로 120은 회수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폭폭탄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무인기를 운용할 것이다. 전차엔 한 발을 싣지만 그 같이 그 탑재 차량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여러 발을 운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무인기 운용은 미래 전장의 필수인 것 같아요. 사람이 용기를 갖고 돌격을 하면은 많이 죽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동력은 그 레오파드 2의 차체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비슷하지만 이 레오파드 2의 신형이 67톤 정도 되잖아요. 무겁죠. 전투 중량이 59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더 향상됐다. 사람이 줄고 그만큼 전차가 이제 코앞에서 육박해서 싸우는 전투보다는 점점 더 전투 거리가 길어지지 않나, 멀어지지 않나 이런 짐작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보면서 한번 요 구조를 간단히 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요 1번은 뭐 역시 130mm 활강포 51구경입니다. 또 완전 디지털 고정밀 터렛 구동 및 안정화 시스템, 차세대 탄약, 프로그래밍 가능한 다목적 고폭탄.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마 목표 상공에서 터진다든가 이런 유도 기능이 있지 않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요 두 번째는 12.7mm 동축기관총. 그래서 요건 뭐 250발. 요거 뭐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죠 전차들이. 요 세 번째는 그 요즘 많이 유행하는 리모트 웨폰 시스템. 외부에 달려 있는 리모컨 총탑인데요. 여기는 완전 자동화된 7.62mm 기관총. 그래가지고 요 드론에 대한 그 방어, 그다음에 근접 방어, 그다음에 2,500발의 탄약. 여기서 완전 자동화라 하면 결국 야 네가 알아서 위협이 있으면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런 기능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차량용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역시 최첨단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조준 장치, 그리고 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고요,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수 조준경, EMES 포수 조준경.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굉장히 첨단 장비인 것 같은데. 여섯 번째는 자동 장전 장치. 그래서 최대 20발까지 장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즉흥탄이 20발 준비되어 있다는 뜻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은 아까 말씀드린 7번은 히어로 120 그 드론 무인기 스타터, 무인기 발사기. 그리고 요 아까 뭐 말씀드렸죠 무인기 얘기는. 뭐 대충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강력한 포를 바탕으로 무인기도 운영하며 미래의 각종 전장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비할 그런 전자 장비를 많이 갖추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전부 짐작이네. 자, 일단 이 정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요게 우리 모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아마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어느 모형 회사에서 빛의 속도로 이걸 모형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체가 일단 레오파드 2니까 현재 레오파드 2를 발매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걸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뭐 제한된 정보로 이 정도 살펴봤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판터의 이름을 계승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예.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